네, 그러면 이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젝트 폴더 먼저 만들어줘야 되죠. 네. 근데 프로젝트 폴더 만들기 전에 한 가지는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젝트를 다 만든 후에 이제 저한테 과제를 제출하실 때 그냥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면 이거를 그냥 뭐 압축해서 이렇게 해서 보내실 거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거를 네, 이거를 삭제하고 이 나머지 파일들만 압축해서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왜 그렇게 하냐면 이거 일단 복사본을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이 폴더만 지우고 이렇게만 남겨둔 다음에 이거를 압축해서 네, 이렇게 이렇게 압축을 한 거를 이제 해가지고 이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서 용량을 잠깐만 봐보면 이거는 1.7MB죠. 얘는 이제 노드 모듈스 폴더를 넣은 거는 1.7MB인데 노드 모듈스 폴더가 없는 거는 16KB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 프로젝트 폴더에서 이것들에 비해 이 노드 모듈스 폴더가 차지하는 크기가 훨씬 많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왜 그렇게 되냐? 여기 안에는 이제 우리가 설치한 패키지들이 여기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패키지를 설치하면 그 설치했던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여기 용량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드 모듈스만 없앴는데도 이렇게 용량이 확 줄어들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걸 이제 노드 모듈스가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다시 압축을 푼 다음에 이거를 열었을 때 이걸 이제 VS 코드를 열었을 때 네, 어, 노드 모듈스 폴더가 지금 없어가지고 이게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노드 모듈스를 어떻게 다시 추가를 하냐면 그냥 npm 인스톨을 하면 자동으로 이제 노드 모듈스 폴더가 이제 추가가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npm 인스톨을 하면은 무엇을 보고 패키지를 설치를 하냐면 우리가 이제 패키지를 설치할 때마다 패키지.json에 이렇게 어떤 패키지를 깔았는지를 다 여기다가 명시를 해주거든요, 자동으로. 그런데 이제 노드 모듈을 지우고 그냥 npm 인스톨 이것만 하면은 자동으로 이 패키지.json에 있는 이 부분의 항목을 참고해서 이 패키지들을 다시 설치해 줍니다. 그래서 노드 모듈스를 굳이 지우고 이렇게 압축한 상태로 해도 제가 다시 열어봤을 때 노드 모듈스 폴더가 없으면은 제가 npm install 커맨드를 눌러서 그냥 이제 다시 설치를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노드 모듈스 폴더 자체만 해도 이제 용량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코드를 공유할 때는 이 노드 모듈스는 빼고 나머지 항목들만 해서 공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노드.js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코드를 보내줄 때에도 이 노드 모듈스 폴더는 제외하고 이제 이 나머지 항목들만 압축을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제 프로젝트를 어떻게 공유하는지에 대해 잠깐 짤막하게 설명을 드렸고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할 거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프로젝트 폴더를 만들 건데 저는 force class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 force class는 이전에 했던 것과는 다르게 아예 처음부터 내용을 추가하는 게 아니라 이 third class에서 했던 내용을 그대로 옮겨와서 여기서 그대로 이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제가 노드 모듈스 폴더는 굳이 없어도 된다 했죠? 왜냐하면 npm 인스톨을 해서 다시 깔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 부분만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 넣을게요. 그리고 이 force class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음, 네, 이렇게 열면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 폴더가 열리게 되죠. 근데 노드 모듈스 폴더가 없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터미널에서 npm install만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노드 모듈스 폴더가 다시 생기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잠깐 수정을 해줘야 될 게 패키지.json에서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여기 패키지 네임, 프로젝트 네임이 third class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게 아니라 force class이므로 force class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정하면 일단 third class에 있는 내용을 전부 옮겨왔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설명할 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이제 블로그 페이지를 좀 만들어 봤는데,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 여기다가 만들어진 것만 여기서 이제 연결해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코드를 통해서 익스프레스랑 노드.js를 만들어야만이 이제 여기서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용자한테 뭐 입력 상자를 줘가지고 글을 마음껏 추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세팅되어 있는 것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완전한 블로그라고 보기는 힘들겠죠. 뭐 그냥 써져 있는 글 읽는 정도의 수준이지. 실제 블로그는 그렇게 써져 있는 글들을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블로그를 쓰는 사용자가 직접 글을 추가할 수도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기능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이랑 또 다음 주에 걸쳐서 이 기능을 한번 구성을 해보려고 할 거예요. 자, 일단은 이제 사용자가 글을 쓸 수 있는 그러한 입력 상자가 있는 페이지를 일단 먼저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일단 URL부터 세팅을 해야 되거든요. 잠깐 이제 여기 include에 tab.ejs 이 부분이 이제 모든 HTML 페이지에서 모든 HTML 페이지에 이 윗부분이 항상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여기를 수정하면은 모든 페이지들에 다 반영이 된다고 했었잖아요. 네, 여기다가 링크를 하나 추가를 할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그 글을 쓸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는 URL로 이동하는 링크를 추가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그 URL은 네, 슬래시 포스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링크가 하나 생기게 되거든요. 자, 이제 서버를 잠깐 실행을 시켜볼게요. 네, 그리고 크롬을 열어서 로크러스트 3000 여기 들어가면 네, 이렇게 잘 뜨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add post라는 링크도 하나 추가가 된 걸 볼 수 있는데 여기를 클릭하면 네, 자동으로 슬래시 post라는 링크로 이동하게 되는데 지금 슬래시 post에는 URL 라우팅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cannot get 슬래시 post라고 뜨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app.js에서 이 부분을 좀 수정을 해줘야겠죠. 어, 여기에 내용을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슬래시 포스트를 이동하면 이 함수를 실행시켜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EJS 파일, 그러니까 이제 HTML 페이지를 렌더링을 할 건데 이름을 post.ejs라고 해서 post.ejs를 페이지를 열어주도록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근데 지금 post.ejs 파일이 없으니까 post.ejs 파일을 추가를 하고 네, 그럼 이제 여기로 들어왔을 때 이 페이지가 열리게 되겠죠. 근데 이 페이지의 내용은 home.ejs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일단 가져온 다음에 이 안에 있는 내용만 바꾸겠습니다. 어차피 post.ejs 같은 경우에도 이 탑과 이 바텀 부분이 똑같이 항상 똑같기 때문에 여기도 그냥 include로 할게요. 그럼 이 안쪽 부분만 수정을 하면 되는데 일단 제목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add post라고 제목을 하나 추가하고요. 그 다음 입력 상자를 일단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폼 태그를 하나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폼 태그 안에서 입력 상자들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입력 상자는 input이라는 태그로 추가를 하는데 그럼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입력 상자가 하나 추가가 됩니다. 잠깐 저장하고 실제로 이걸 새로 고침하면 네, 이렇게 입력 상자가 추가된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입력 상자에다가 어떤 걸 입력하는지, 무엇을 입력하는 입력 상자인지를 좀 글씨로 써주면 좋을 것 같아서 태그를 하나만 더 추가를 할게요. 라벨 태그를 추가하면 되거든요. 이 텍스트 입력 상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목을 입력한다라고 이제 라벨 태그를 추가해줬고, 그리고 여기 for 속성이 있는데 이거는 무조건 이 input 이게 어떤 입력 상자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텍스트인지, 그러니까 그 어떤 입력 상자인지 이거를 관계를 이 for를 통해 나타내줘야 돼요. 그건 어떻게 하냐? id 해서 타이틀, 제목 입력하는 거니까 id를 타이틀로 줬고요. 그러면 이 id랑 for이랑 이렇게 내용을 맞춰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제목 라벨 태그가 자동으로 이 입력 상자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관계를 표시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새로 고침하면 네, 제목하고 이렇게 입력 상자가 추가된 걸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제 이 내용을 하나 더 추가해서 이제 글 내용을 작성하는 항목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 내용이니까 description, description. 네, 네, 이 정도로 하고, description 말고 content라고 할까요? content. 네, 이름은 아무렇게나 지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새로 고침을 하면 네, 이렇게 글 내용 입력하는 부분까지 추가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항목들이 이렇게 가로로 정렬된 것보다는 세로로 정렬된 형태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이렇게 위, 그 다음 밑에 여거, 이런 식으로 이제 세로로 정렬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br 태그라는 거를 이용을 합니다. br 태그의 기능이 뭐냐면 약간 엔터라고 보시면 돼요. 텍스트 입력할 때 엔터를 누르면은 바로 다음 줄로 이동을 하죠. 그것처럼 이 br 태그가 있으면은 이 요소가 다 나온 다음에 이 다음 요소들은 밑으로 내려가게 하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각각 다 br 태그를 추가하면은 네, 이 사이사이에 br 태그를 추가하면 이렇게 네, 이 항목들이 다 이제 세로로 정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제목 부분이랑 내용 부분 여기가 너무 붙어 있죠. 이거는 br 태그를 한 번만 더 입력을 해서 좀 더 이렇게 떨어뜨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지금 이건 제목 입력하는 거고 내용 입력하는 건데 이 제목 입력하는 항목의 경우에 입력 상자가 작아도 되잖아요. 뭐 한 문장 내지는 뭐 한 단어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 상자가 작아도 되는데 이제 글 내용 입력하는 거는 이제 한 문장 한 단어 입력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이제 문장들을 입력할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입력 상자가 작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글 내용 입력하는 부분의 경우 input 태그를 쓰는 게 아니라 네, 텍스트 아리아라는 네, 그 태그를 이용을 합니다. 잠깐 네임 속성을 내가 지우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됐는데 그래서 input 대신에 이렇게 텍스트 아리아 태그를 활용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네, 이런 식으로 입력 상자가 좀 더 큰 입력 상자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사용자가 직접 크기도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처음 디폴트 그러니까 기본인 이제 크기는 이렇게 맞춰라. 이게 크기를 지정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이 크기가 정확히는 뭘 의미하냐? 여러분이 새로 고침을 했을 때 지금 나오는 이 사이즈 있죠? 새로 고침했을 때 처음 나오는 이 입력 상자의 크기를 좀 지정을 해주는 게 네, 바로 이 두 속성입니다. 근데 어차피 이거는 처음에 어떻게 나올지만 설정을 하는 거고 사용자가 이거를 이렇게 늘리거나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아이디 수성이 있는데 이거는 아까 input 태그에서의 그 아이디 수성과 똑같은 기능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 콘텐츠를 입력을 해서 이 라벨과 이 텍스트 아래 부분에 맞춰줄게요. 네. 그리고 버튼이 하나 필요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글 내용을 입력하고 뭔가 제출 버튼, 뭐 글쓰기 버튼 등을 통해서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이 버튼을 눌러서 이제 글 쓰는 거를 완료를 해야겠죠. 실제로 이렇게 제목, 내용 입력하고 버튼이 없으면은 그냥 이 상태로 끝나게 돼버리니까 제출 버튼을 눌러서 이 내용들이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버튼을 좀 구성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버튼을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type submit이라고 입력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그냥 버튼을 누르면 작동이 안 되고 타입을 추가해 줘야지만 이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는 이 입력 상자에다가 입력했던 내용을 제출하라는 그 버튼이구나 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버튼 안에 텍스트를 어떻게 할 건지를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제출이라고 이제 입력을 할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버튼이 뜨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제출 버튼도 얘랑 이렇게 너무 붙어 있죠. 얘도 세로로 정렬시키고 싶으니까 BR 태그를 이용해서 좀 떨어뜨려 놓을게요. 그래서 저장하면 네, 이런 식으로 되게 되겠죠. BR 태그를 한 번만 더 입력해서 네, 좀 더 떨어뜨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목, 내용 입력하고 제출 버튼을 누르면 이 글에 입력된 내용이 바로 이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버튼을 구성을 해봤고요. 그리고 HTML을 작성할 때 이렇게 두면 좀 가독성이 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제목 부분이고 이게 하나의 내용 부분, 이게 이제 제출 버튼 부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분리가 되는데 이렇게 BR 태그가 가운데에 자꾸 들어가 있으면은 이게 자꾸 이게 좀 떨어져 있는 내용으로 보여요. 그래서 가독성을 위해서 BR 태그를 이 사이에 두는 게 아니라 이, 이 바로 뒷부분에다가 놓아서 이게 한 덩어리구나를 좀 눈으로 보기 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 항목과 이 항목을 나눠주는 부분이니까 그냥 이대로 두고요. 자, 여기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고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구나를 이제 좀 더 수정을 해서 가독성을 좋게 하였습니다. 자, 저장해도 네, 내용은 똑같아요. 그냥 가독성만 조금 올려준 거일 뿐이에요. BR 태그의 위치를 좀 옮겨서. 네, 그래서 일단 HTML 페이지의 구성은 끝났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링크로 들어가면은 네, 우리가 작성했던 페이지가 잘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HTML 페이지를 작성한 것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제출 버튼을 누르면은 서버로 이제 사용자가 입력했던 여기 이런 글 내용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서버에서 그거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중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출 버튼을 누르면은 이 글에 있는 입력된 내용들이 이동을 해요. 근데 어느 URL로 이동하게 할 거냐를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여기서 슬래시 포스트가 들어가서 관리 작성을 했죠. 우리는 이거를 슬래시 포스트라는 곳으로 다시 이동을 시킬 겁니다. 자,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네, 이렇게도 들어갔는데 이게 제출 버튼 누르면 또 슬래시 포스트로 이동을 하잖아요. 네, 여기서 하나 더 추가를 해줘야 될 게 메소드라는 걸 하나 추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포스트라고 해서 이렇게 이 메소드 속성을 하나 추가를 해줘야 합니다. 이 액션만 입력하는 뿐만이 아니라. 자, 그래서 제출 버튼을 누르면은 이 URL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때 이 메소드, 그러니까 이 방식이 포스트 방식으로 이동한다까지 해서 이동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제출 버튼을 눌렀어요. 제출 버튼을 누르면은 어느 URL로 이동하게 될까요? 이 app.js에서 이 URL로 이동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쪽으로 이동하는 게 아닙니다. 이 URL 같은 경우에는 지금 HTML 페이지를 표시해 주는 것만 하고 실제로는 지금 방식을 메소드를 포스트로 바꿨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고 다른 URL로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이 app.post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슬래시 포스트 네, 이런 식으로 URL 라우팅을 하나 더 구성을 해봤어요. 근데 얘랑 얘의 차이점이 지금 여기 보이시면 여기 함수 이름이 조금 다르죠. 얘는 get이고 얘는 post입니다. 자, 이거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 자, 슬래시 post로 들어가는 거는 똑같은데 이거를 URL 라우팅하는 건 똑같은데 여기를 get 방식으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네, 여기를 get 방식으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 로직이 실행이 되고 슬래시 post를 포스트 방식으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네, 이 로직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보내는 방식을 메소드를 포스트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로 제출 버튼을 누르면은 이쪽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포스트 방식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이쪽 로직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거를 한번 콘솔 로그를 이용해서 출력을 좀 해볼게요. 슬래시 포스트를 포스트 방식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잠시만요.
슬래시 포스트로 포스트 방식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콘솔에 출력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글 제목을 이렇게 아무거나 입력을 하고 이제 제출 버튼을 누르면은 슬래시 포스트로 가는데 대신에 이제 네, 포스트 방식으로 이동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제출을 하면은 지금 뭔 변화가 없는데 실제로는 이 URL을 포스트 방식으로 이동한 그러니까 이쪽 로직이 실행이 될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콘솔 로그가 실행이 되면서 이 부분이 잘 출력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로 들어와진 상태인 거예요. 만약 제출 버튼 눌렀으면은.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할 건데, 자, 우리가 여기 제목과 내용에 입력했던 이 입력된 내용들을 가져오고 싶잖아요. 이 가져오는 기능을 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body parser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라고 하는 패키지입니다. 패키지. 자, 일단 패키지를 잠깐 설치를 해야 되는데 npm install body parser라고 이거를 설치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package.json에 네, 이렇게 body parser가 설치가 된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이제 이 body parser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app.js에서 이 body parser를 세팅을 해줘야 돼요. 먼저 변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지의 이름을 여기다가 적어서 패키지 내용을 가져와서 이 body parser 안에 넣도록 이렇게 일단 변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pp.use 함수를 이용해야 하는데 app.use 안에다가 이 body parser를 이용해서 이렇게 쓴 다음 URL encoded 함수를 실행을 시키고 여기 안에 값을 입력해야 되는데 extended true 이렇게까지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네, 이거랑 그리고 이렇게 추가를 해야지만 이제 body parser 패키지를 여기 프로젝트를 연결을 시킨 겁니다. 설정을 세팅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body parser를 본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이 body parser의 특징이 뭐냐면, 기능이 뭐냐면, 사용자가 입력을 하고 제출을 눌렀어요. 그럼 URL이 이쪽으로 이동을 한다고 했었죠. 그럼 그랬을 때 이 사용자가 입력했던 글 내용이 이 리퀘스트 변수에 body라는 내용이 담기게 합니다. 이게 body parser의 역할이에요. 사용자가 입력했던 그 내용을 리퀘스트에 body를 새로 하나 추가해서 이 body 안에 담기도록 하는 게 이 body parser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출력을 해보면 request body라고 입력하고 한번 네, 다시 서버를 일단 실행시켜 볼게요.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서 제목 아무거나 입력을 하고 제출 누르면은 큰 변화는 없지만 지금 여기 콘솔을 보시면 네, 슬래시 포스트로 포스트 방식 이동하였습니다. 이렇게 뜨고 지금 여기 안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뜨죠. 우리 분명 글의 내용을 입력했는데 말이에요. 왜 이게 아무것도 안 뜨냐? 이 값을 가리키는 그런 이름값이 있어야 돼요. 이런 항목들을 가리키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 post.ejs에서 이렇게만 놔두는 게 아니라 이 input 부분에 속성을 하나 더 추가를 해줘야 합니다. 네, 네임 속성을 추가를 해줘야 돼요. 저는 여기를 이제 여기 내용에 똑같은 title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지금은 이렇게 빈 항목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네임 속성을 추가하면은 이 title이라는 이름으로 이 인풋 상자에 입력한 내용을 참조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네임 속성을 하나 추가를 해서 여기는 콘텐츠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네임 속성을 추가하면 이 텍스트 아리아 태그에 입력했던 내용이 이 콘텐츠라는 그 이름으로 참조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자, 이거는 직접 보시면 이해가 편할 건데 일단 네임 속성을 두 개 다 추가를 했고요. 다시 글 내용을 입력을 해볼게요. 여기에 제출을 누르면은 네, 아까 아무것도 안 떴던 것과는 다르게 지금 여기 네임 속성을 추가함으로써 이 타이틀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참조를 하게 되었고 이 글에 입력한 내용을 콘텐트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글 내용을 또 참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제 여기 바디 안에 그 내용들이 담기게 돼요. 그래서 이 타이틀은 여기 네임 속성과 이 콘텐츠는 여기에 네임 속성과 이렇게 연결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서버러 간에 이동하는 그런 걸 할 때 이렇게 네임 속성을 꼭 추가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리퀘스트 바디 안에는 바디 파서에 의해서 리퀘스트 바디 안에 사용자가 입력했던 그 내용이 담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타이틀, 콘텐트 이것까지 더 세부적으로 참조를 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리퀘스트 바디에 타이틀, 그리고 리퀘스트 바디에 콘텐트, 이렇게 해서 좀 더 이 부분만 이렇게 가져올 수 있도록 해볼게요. 다시 여기 슬래시 포스트로 들어가서 아무거나 입력하고 제출을 누르면 네, 이 타이틀 항목과 이제 이 콘텐트 항목이 이렇게 따로따로 뜨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항목에 참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을 이용해서요. 자, 근데 이제 사용자가 이렇게 글을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제출을 누르면은 이 서버의 콘솔에만 보이는 게 아니라 사용자한테 실제로 그 HTML 페이지 입력했던 그 내용이 보여지게 하는 게 좋겠죠. HTML 페이지 형태로. 그래서 이렇게 콘솔 로그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HTML 페이지를 만들어서 이 내용들을 거기다가 한번 담아볼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뷰스에다가 이제 파일을 하나 추가를 할 건데, 그 입력한 결과를 보여지게 하는 result.ejs를 추가를 하고, 그리고 이 app.js에서 앞에서 했던 거와 똑같이 이렇게 렌더를 이용해서 이 result.ejs 파일을 이제 페이지를 보여주도록 이렇게 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로 들어왔을 때 자동으로 이 페이지가 실행이 되겠죠. 이 페이지의 내용은 host.ejs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는 있는 내용만 바뀌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사용자가 입력한 제목 부분이 여기에 들어갈 거고, 그리고 p 태그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글 내용, 이 부분이 이쪽에 이렇게 들어가게 하고 싶은데, 자, 일단 이거 저장을 하고 다시 여기 슬래시 포스터로 들어가서 아무거나 입력을 하고 제출을 누를게요. 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이 result.ejs 내용이 이렇게 뜨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용자가 입력한 제목이라고 써지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 실제로 그 사용자가 입력한 제목이 여기에 값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사용자가 입력한 글 내용이 여기에 값으로 들어가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어떻게 하냐면, 일단 app.js에서 이 HTML 페이지만 이렇게 보여주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 EJS 파일로 값을 보내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추가를 해서 글이라는 의미에서 일단 article이라고 할 거예요. article이라고 한 다음에, 자, 보시면 request body에 있는 내용이 이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사실 우리는 보내고 싶어요. 이 result.ejs로. 그래서 여기에다가 request body라고 씁니다. 그러면은 이런 값이 이제 result.ejs에 보내지게 돼요. 이 값 데이터를.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여기서 그 내용들을 참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 이거 대신에 EJS 문법을 잠깐 활용을 할 거거든요.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값을 좀 참조하고 싶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등호 표시를 붙여줍니다. include 할 때는 이렇게 마이너스 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제 값을 참조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등호 표시를 한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죠. EJS 문법 간에. 자, 그리고 여기 안에 이제 이렇게 보내준 내용을 여기다가 담아볼 건데, 지금 이 request body 내용을 article이라는 이름으로 이쪽에다가 보내줬죠. 그럼 여기서 article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참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실제로 request body 안에 있는 이 내용들이 담겨 있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 타이틀, 이 항목을 가져오고 싶으면은
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사용자가 입력했던 이제 글 내용은 여기서 타이틀이 아니라 콘텐츠라고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이 이제 여기에 담기게 되겠죠. 자, 뭐 리퀘스트 바디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리퀘스트 바디를 보내준 게 아니라 이 리퀘스트 바디 안에 있는 내용을 아티클로 참조할 수 있도록 이런 형태로 보내줬기 때문에 이렇게 리퀘스트 바디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그 입력한 아티클의 형태로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장하고 다시 이 글을 입력을 해볼게요. 바디 파서라고 글 제목을 입력을 하고 바디 파서는 입니다 라고 입력하고 이제 제출을 누르면 네, 보시다시피 이렇게 바디 파서라고 우리가 글 제목에 입력했던 내용이 여기에 잘 뜨는 걸 볼 수가 있고 글의 내용 부분도 이렇게 잘 뜨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자가 입력했던 내용을 받아서 서버에서 이제 네, 가공을 해서 이렇게 페이지 형태로 출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기능을 만들어 보았어요. 이제 여기 콘솔 로그 부분을 지우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근데 약간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렇게 페이지가 만들어져도 다시 다른 페이지 이동하면은 그 부분이 바로 사라져 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입력했던 내용이 페이지의 형태로 남아서 여기에 항목이 이렇게 추가되면 좋은데 지금 우리는 그런 기능은 작동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고 제출하면 그냥 여기 있는 글 내용만 담아서 이렇게 HTML 페이지로 출력할 뿐이지 이 페이지 전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보여주기만 할 뿐, 저장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도 그 저장이 안 된 상태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바로 삭제되어 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블로그 만들 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애드 포스트에서 글을 이렇게 열심히 추가를 했는데 그걸 제출해가지고 HTML 페이지까지 보여줬는데 갑자기 다른 페이지로 갔더니 글 내용이 다 갑자기 사라져 있어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글 내용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 내에다가 이렇게 사용자가 입력을 하면은 그 글 내용을 저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구성을 해보고 싶은데 그거를 일단 오늘 바로는 설명 안 할 거고요. 그 내용, 데이터베이스에 다룬 내용은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 추가하는 기능을 이제 만든다고 했는데 오늘만 해서 끝나는 거 아니고요. 오늘 한 내용은 이제 포스트 방식으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입력 상자 만들어서 이 글 내용을 제출했을 때 그 상자에 입력했던 내용이 보내지도록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서버에서 그걸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까지만 배웠고 이런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데이터베이스에다 저장하는 그런 방법은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영상 강의 이제 공유가 좀 많이 늦어졌는데 제가 일단 과제는 굉장히 쉽게 해서 낼 거니까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영상 강의 좀 늦게 이제 공유해드린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설명을 마치도록 할게요.